조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복궁 마당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린 무수리 하나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말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세자의 눈이 그 아이의 목에서 멈췄습니다. 그 옥패, 어디서 난 것이냐? 낡고 빛바랜 옷구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옥패 하나가 궁궐을 뒤집어 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왕세자만 알아봤을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조선의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 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며칠 후면 왕의 성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궁들은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내관들은 연회 준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궁녀들은 비단을 나르고 무수리들은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 북적이는 궁궐 한편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수리 서단비였지요. 17살의 단비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궁궐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고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 무수리. 그 중에서도 단비는 특별히 아는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궁궐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왕의 보물이 사라졌다. 내관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로 퍼졌습니다. 왕의 성탄일에 바치기 위해 특별히 보관해 두었던 귀한 옥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옥함 안에는 선왕 때부터 내려오던 진귀한 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이어지는 물건이었기에 분실 자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좌의정 윤대겸이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는데 조정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온 그는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시 범인을 찾아내라. 왕의 성탄일 전에 반드시 결말을 내야 한다. 그의 말 한마디에 궁궐 전체가 움직였죠. 내관과 상궁들이 궁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윤대겸의 측근 내관이 단비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오늘 오전 이 아이가 보물창고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비에게 쏠렸습니다. 단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본 사람이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측근 내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삽시간에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무수리의 말은 무게가 없었어요. 가장 낮은 신분의 아이가 하는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단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무수리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대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단비의 두 손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왕세자 이준서였습니다. 22살의 왕세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단비를 한번 바라본 뒤 윤대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조선의 법입니까? 좌의정. 말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윤대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저하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됩니까? 왕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아이를 함부로 죄인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는 다시 단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이 단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작고 낡은 옥굿을 하나.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왕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것이냐? 단비는 고개를 들어 왕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날 이후로 궁궐에서는 오래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세자 이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그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떨고 있던 작은 손, 묶이던 두 손목, 그리고 그 목에 걸린 낡은 옥굿을 목걸이. 왕세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문양은 분명히 본 적이 있다. 어디서였는지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지요. 그 작고 낡은 옥구슬에 새겨진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의미하는 문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곳에 연결된 무언가를. 왕세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세자는 직접 사건 현장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보물이 사라진 창고는 궁궐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내관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고 출입하려면 반드시 상궁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열쇠는 단 2개뿐이었고 하나는 담당 상궁이, 나머지 하나는 내관 책임자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창고 앞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은 항상 내관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수리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왕세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수리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습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허드레시를 맡아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창고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단비가 근처를 지나쳤다 하더라도 창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왕세자는 담당 상궁을 불렀습니다. 보물이 사라진 것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 오전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연회 준비를 위해 창고를 열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창고 열쇠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상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것이 사흘 전 하루 동안 열쇠를 찾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 방 한켠에서 찾았습니다만 왕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 열쇠를 잃어버린 하루. 누군가 열쇠를 몰래 가져가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무수리 한 아이가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는 곧장 단비가 갇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단비는 작은 방 한켠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세자가 들어오자 단비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단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세자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목에 걸린 목걸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목걸이를 이리 내놓아라. 단비는 망설이지 않았고 목걸이를 풀어 두 손으로 공손히 왕세자에게 올렸습니다. 왕세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지요. 옷구슬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빛이 바랬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세월이 지워도 없애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왕세자의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문양은 청악 가문.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조선에서 가장 빛나던 가문 중 하나였지요. 학문과 충절로 이름을 떨쳤고 왕실과도 가까웠던 가문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의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이름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습니다. 왕세자는 어릴 때 왕의 서재에서 낡은 기록 하나를 몰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조용히 기록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문은 없던 것으로 하여라.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목걸이를 단비에게 돌려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 하였느냐? 예.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있느냐? 가족이라든가 살던 곳이라든가. 단비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6살 무렵 산길 어딘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단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목에 걸고 다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그리고 그 문양이 어떤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왕세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밝혀낼 것이다. 단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왕세자를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왕세자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었고 머릿속에서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보물 도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뻗어 있는 방향에는 조선에서 권세 높은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세자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촛불을 당겨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낡은 종이를 천천히 넘기면서 그는 20년 전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갔습니다. 청악 가문. 그 이름 넉 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악 가문은 대대로 왕실을 섬긴 명문가였습니다. 가문의 수장이었던 서광원은 당대 손꼽히는 학자였고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래로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거기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가문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문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왕세자는 기록을 덮었습니다. 딸 하나.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왕세자는 오래전부터 곁에 두고 있던 내관 박충을 불렀습니다. 박충은 나이가 지긋한 내관으로 왕세자가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궁궐 안팎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학 가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박충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와 그 가문은 입에 올리기 위험한 이름입니다. 내가 묻고 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충은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아직 어린 내관이었을 때였습니다. 청학 가문의 수장 서광원 대감께서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잡혀갔습니다.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있었다고 하던데. 예. 막내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6살쯤이었다 하였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던 날 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후로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충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왕세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박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왕세자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말로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다시 단비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충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단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세자가 들어오자 단비는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고개 들어라. 단비가 고개를 들었어요. 왕세자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어릴 적 기억을 처음부터 말해보아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단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어서. 그래도 말해보아라. 단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열려는 것처럼.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산길입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몹시 추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산길에 쓰러져 있었고 그 다음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민가였습니다. 그 집 노파가 저를 거둬주었고 나중에 궁궐로 보내졌습니다. 그 전 기억은 전혀 없느냐? 예.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질문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왕세자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목걸이 외에 그날 가지고 있던 것은 없었느냐? 단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노파가 그러했습니다. 아이 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목에 걸린 옷구슬 하나만 있더라고. 왕세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6살 아이가 깊은 밤 산길에 홀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 아무 기억도 없다는 것. 그리고 단 하나 청학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만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느냐? 궁에 들어올 때 상궁 어른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단비라고. 그 전에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없느냐? 누군가 불러준 이름이라든가. 단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말해 보아라. 가끔 꿈을 꿉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입니다.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불리는 이름이 단비가 아닙니다. 왕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단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아란이라고 들립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세자는 굳은 얼굴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란. 그것은 청학 가문 서광원의 막내딸 이름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단비에게 등을 보인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며 그는 멈추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방금 한 말을 하지 마라. 그 꿈 이야기도 그 이름도. 단비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왕세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날 밤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달렸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에 가문이 무너지는 소리를 뒤로하고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왕세자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보물도난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이름도 기억도 잃은 채 살아온 작은 무수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좌이정 윤대겸의 사랑채에는 그날 밤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대겸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측근 내관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직접 창고를 살피셨습니다. 담당 상궁도 불러 물으셨고 오늘은 무수리를 혼자 찾아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윤대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수리와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한 식경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윤대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왕세자가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짐작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윤대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치른 대가였고, 동시에 평생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청학 가문.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윤대겸이 처음 그 무수리를 알게 된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궁궐 마당을 지나치다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어린 무수리를 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옆모습이 묘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얼굴. 사흘이 지나서야 윤대겸은 깨달았습니다. 그 무수리의 눈매와 입술의 선이 서광헌의 아내를 닮아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윤대겸은 몰래 사람을 시켜 그 무수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옥굿을 목걸이를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도망쳤던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궁궐 안에서, 자신의 눈 아래에서. 윤대겸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보물 도난 사건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무수리를 조용히 처리하는 것.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가두고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 그것으로 20년 된 불씨를 완전히 꺼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윤대겸은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왕세자가 무수리 하나를 두고 한 번 의협심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그러나 왕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살피고 상궁을 조사하고 무수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식경이 넘도록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윤대겸은 무릎 꿇고 있는 내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무수리를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라.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지금 단비는 세자 저하의 명으로 따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기가 내가 못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윤대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왕세자의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해라. 방법은 내가 알아서 찾아라. 단,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 내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궁궐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인기척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비가 갇혀있는 방을 향해서였습니다. 사내들은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났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서 있던 내관 하나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대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왕세자의 호위 무관 둘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미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몸을 돌려 반대편 복도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관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소란이 일었고 곧 사내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명으로 왔는지, 왜 왔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세자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단비의 방으로 향하던 자 둘을 잡았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단비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그리고 그 둘은 계속 조사하도록. 예, 저하. 내관이 물러나자 왕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단비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단비가 단순한 무수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대겸. 그 이름이 입술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궁궐 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왕세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움직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비는 두 번째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그날 새벽 일찍 움직였습니다. 아직 궁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똥이 트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그 시각에 왕세자는 박충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장서각이었습니다. 왕실의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담당 관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왕세자라 하더라도 혼자 드나드는 일은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서각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와 먹의 냄새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왕세자는 촛불을 높이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기록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 박충이 조심스럽게 앞장서며 안내했습니다. 기록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왕세자는 먼지가 쌓인 기록 더미 앞에 앉아 하나씩 펼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먹먹해질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넘기다가 놓치는 것이 생기면 안 됐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고 빛바랜 기록 하나였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표지 자체가 뜯겨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목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기록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 그런데 군데군데 먹으로 덧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읽지 못하도록 일부러 지운 흔적이었습니다. 지워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더 두껍게 덧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이를 악물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글자들을 하나씩 이어붙이면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봄, 청악 가문의 수장 서광헌은 왕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고하려 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벌어지고 있던 곡물 횡령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고의 곡물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서광헌은 그 배후를 추적하다가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는 그 지워진 자리의 크기와 앞뒤, 문맥을 보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그 정도 규모의 횡령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광헌은 증거를 모아 왕에게 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광헌이 반역을 꾀했다는 밀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밀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밀고의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왕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서광헌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잡혀갔습니다. 기록은 거기서 또 끊겼습니다. 왕세자는 기록을 덮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광헌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반역자를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횡령의 배후가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서광헌이 입을 열기 전에 그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충. 예, 저하. 20년 전 청악 가문이 무너질 당시 조정에서 가장 빠르게 권력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박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기가 두려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말하여라. 박충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겸 대감이셨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세자는 장서각을 나오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광헌은 윤대겸의 횡령을 알아냈습니다. 윤대겸은 그것을 먼저 눈치채고 서광헌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청악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윤대겸은 그 자리에서 더 큰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알았더라면 진작에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자신의 눈 아래에서 그 아이가 무수리로 살아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2달 전 윤대겸이 그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물 도난 사건을 꾸몄습니다. 단비를 죄인으로 만들어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왕세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단비가 청학 가문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윤대겸이 그 가문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것. 이 2가지를 연결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록 안에 지워진 이름들, 덧칠된 글자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윤대겸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왕세자는 박충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중에. 박충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 청학 가문이 무너지던 날 밤 어린 딸아이를 등에 업고 도망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늙은 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죽지 않았다면 한양 외곽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찾아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박충이 물러나고 왕세자는 혼자 걸었습니다. 궁궐 안뜰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였습니다. 왕세자는 걸으면서 단비를 생각했습니다. 6살의 모든 기억을 잃고 이름도 잃고 신분도 잃은 채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갇혀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단비가 누구인지, 청학 가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대겸이 20년 동안 무엇을 숨겨왔는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조정이 흔들리고 권력의 균형이 깨진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무너진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왕세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충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한양 동쪽 외곽 늙은 종을 찾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왕세자는 전갈을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곧 20년 동안 꽁꽁 닫혀 있던 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세자는 박충과 함께 궁궐을 나섰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호의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윤대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됐습니다. 왕세자는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렀었습니다. 한양 동쪽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목이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박충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낡은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충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한참 만에 기척이 났습니다. 느릿느릿한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2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왕세자를 한번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청학 가문에서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방 안이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밥그릇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숨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작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해주겠느냐.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를 조사하고 계셨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기록들을 모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부르셔서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막내 아기 씨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살려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20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기 씨를 등에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기 씨는 무서웠는지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등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아기 씨가 갑자기 축 늘어지셨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은 것이었습니다. 고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기 씨를 산길 옆 민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뒤를 쫓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려 노파를 깨운 뒤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왕세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걸이는 내가 채워준 것이냐? 예. 대감마님의 유품이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기 씨가 크면 그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서광원 대감이 조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압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몇 달을 조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국고에서 곡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랫사람들의 짓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위쪽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배후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느냐? 노인은 대답하기 전에 왕세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록이? 그날 밤 대감마님이 저한테만 따로 건네신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한켠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마루 한쪽을 드러내자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왕세자에게 건넸습니다. 왕세자는 기름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낡은 기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광원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수량, 이름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대겸. 왕세자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20년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 위에, 빼앗긴 가문의 영광 위에, 기억을 잃고 궁궐마당을 쓸어온 어린아이의 삶 위에. 왕세자는 기록을 접어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노인은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닿도록 깊이 절을 했습니다. 늙고 굽은 몸이 바닥에 닿을 듯 내려갔습니다. 왕세자는 말없이 그 절을 받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오는 길, 왕세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충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20년 된 진실이 담긴 기록이.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윤대겸의 횡령, 서광원에게 씌운 누명, 청악 가문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기록을 왕 앞에서 펼쳐 보이는 것.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 왕세자는 걸으면서 단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무술이 서단비가 아니라 청악 가문의 딸 서아란으로 억울하게 빼앗긴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궁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왕세자는 곧장 내관 박충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아바마마께 독대를 청하여라. 박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감마님들이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윤대겸 대감께서 요즘 저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알고 있다. 왕세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이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윤대겸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박충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세자는 방으로 들어가 품에서 기록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촛불을 당겨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광원의 글씨는 단정하고 꼼꼼했습니다. 날짜마다 수량이 기록되어 있었고 곡물이 빠져나간 경로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대겸. 왕세자는 기록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단비의 목걸이였습니다. 왕세자는 박충을 시켜 단비에게서 목걸이를 잠시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청악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그 옷구슬이 기록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서광원의 기록과 가문의 상징, 이 두 가지가 함께라면 왕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편전 앞에 섰을 때 이미 그곳에는 몇몇 대신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윤대겸도 있었습니다. 윤대겸은 왕세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찾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이른 아침에 어인 일로 편전에 드셨습니까? 아바마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왕세자는 윤대겸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편전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왔느냐? 들어오너라. 왕세자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들도 뒤따라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대겸은 왕세자의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바마마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세자는 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기록을 꺼냈습니다.
내관이 받아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은 무심코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종이 위를 짚어 내려가면서 왕의 얼굴에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편전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대겸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기록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20년 전 청학가문의 수장 서광원 대감이 직접 작성한 기록입니다. 당시 국고에서 대규모로 곡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광원 대감은 그 배후를 추적하여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바마마께 고하려던 바로 그날 밤 반역의 누명을 쓰고 잡혀갔습니다. 왕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명이라 하였느냐? 예.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역적을 고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배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편전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천천히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대겸. 왕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편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대겸에게 쏠렸습니다. 윤대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권력의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다운 침착함이었습니다. 전하, 그 기록은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신을 모함하려는 자가 꾸며낸 것이 분명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왕세자는 품에서 옥구슬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내관을 통해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은 목걸이를 들어 살폈습니다. 청학 가문의 문양입니다.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궁궐 안에 있는 무술이입니다. 이름은 서단비. 나이는 17. 6살 때 기억을 잃고 산길에서 발견되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광원 대감의 막내딸입니다. 가문이 무너지던 날 밤 종 하나가 아이를 등에 업고 도망쳐 살려낸 것입니다. 그 종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신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대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무술이 하나를 청학 가문의 딸이라 하다니 이는 왕실을 농락하는 처사입니다. 농락이라 하셨습니까? 왕세자는 윤대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좌의정께서는 왜 그 무술이를 없애려 하셨습니까? 지난밤 두 사람을 보내 아이를 처리하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술이라면 없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편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대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 앞에서 직접 말하여라. 이 기록이 사실이냐 아니냐. 윤대겸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완벽하게 감춰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록도, 아이도, 그리고 그날 밤을 기억하는 늙은 종도. 윤대겸의 두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리던 좌의정이 무릎을 꿇는 순간을 왕의 눈빛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포박하여라. 내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윤대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포박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올려다보기만 했던 그 높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끌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편전이 정리된 뒤 왕세자는 홀로 왕 앞에 남았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광헌의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다보는 왕의 눈빛에는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후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짐이 몰랐다.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광헌이 그런 이유로 잡혀간 것을 짐은 알지 못했다. 왕세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바마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바마마를 속인 것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왕이 말했습니다. 서광헌의 딸을 짐이 직접 보겠다. 왕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바마마. 왕세자는 편전을 나서면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빼앗긴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세자가 단비가 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단비는 여느 때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 자리였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몸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단비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들어오자 단비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저하. 왕세자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엎드린 채로 기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이 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단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세자는 단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단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보물을 훔친 진짜 범인이 밝혀졌다. 좌의정 윤대겸의 측근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는 윤대겸이었다. 오늘 아침 왕께서 직접 포박을 명하셨다. 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닫아버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조용히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세자는 품에서 옥구슬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단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것이 있다. 단비는 목걸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낡은 옥구슬. 항상 목에 걸고 다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인지 아느냐? 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악 가문의 상징이다. 왕세자는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청악 가문의 수장은 서광헌 대감이었다. 20년 전 억울하게 반역의 누명을 쓰고 무너진 가문이다. 그 가문에는 막내딸이 하나 있었다. 가문이 무너지던 날 밤 종 하나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도망쳤다. 비가 쏟아지는 산길을 달려서 단비의 손이 목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산길에서 쓰러졌다. 고열이 올라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민가에 맡겨졌다. 이후 기억을 잃은 채 궁궐로 들어왔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단비는 천천히 왕세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알 것 같으면서도 너무 커서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단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다. 단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에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던 무수리가 명문가의 딸이라니. 그것도 억울하게 무너진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라니. 저는 그냥 무수리입니다. 간신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서광원 대감의 딸 서아란이다. 꿈속에서만 들려오던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부르던 그 이름.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던 그 목소리. 단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7해 동안 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기억이 없는지,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왜 목걸이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지, 평생 품어온 물음들이 이제야 하나씩 답을 얻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울어도 된다는 듯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단비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안개가 거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세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어딘가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억울하셨겠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 억울함이 풀렸다. 왕께서 직접 기록을 보셨다. 서광원 대감은 반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비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옷구슬 하나가 20년 동안 자신을 아버지와 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께서 너를 직접 보고 싶다 하셨다. 준비가 되면 나를 따라오너라. 단비는 눈을 뜨며 왕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것을 왕께서 직접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너 같은 것이 아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광원 대감의 딸을 보시겠다는 것이다. 단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세자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단비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단비가 수없이 쓸었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수없이 물을 길어날랐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편전 앞에 이르렀을 때 단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왕세자가 돌아봤습니다. 두렵느냐? 단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래야 하는지 아니면 달라야 하는지. 왕세자는 단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너답게 서면 된다. 편전 문이 열렸습니다. 단비는 왕세자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평생 해온 것처럼. 그러나 그 자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단비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단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광원의 아내를 닮은 눈매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20년 전 왕은 서광원의 가족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눈앞에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왕의 눈빛에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짐이 늦었구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비는 나라를 위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갔다. 짐이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단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악 가문의 억울함을 짐이 직접 풀어주겠다. 서광원은 반역자가 아니었다.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되돌려줄 것이다. 왕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무술이가 아니다. 그날 오후 궁궐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들었느냐? 그 무술이 말이다. 보물을 훔쳤다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청악 가문의 딸이라 한다. 청악 가문이면 20년 전에 무너진 그 가문 아니냐? 그렇다. 왕께서 직접 가문의 누명을 풀어주셨다 한다. 궁녀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내관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고개를 모았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상궁들도 발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깃던 아이, 말없이 마당을 쓸던 아이,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아도 고개를 떨구지 않던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단비는 궁궐 한켠의 작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쓸던 마당이었습니다. 빗자루 대신 지금은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넓은 노을이었습니다. 단비는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기억나지 않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딸 하나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소리 내어 불러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단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는 단비의 옆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단비가 바라보는 방향, 노을 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단비였습니다. 저하. 왜? 감사합니다. 왕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단비는 왕세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물어봐 주는 일이 얼마나 드문 것인지를. 그래도 감사합니다. 단비는 다시 말했습니다. 왕세자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갑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단비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제까지는 무술이었으니까요. 서아란으로 살아가면 된다. 서아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왕세자는 단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배우면 된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물 깃는 법을 배웠듯이, 마당 쓰는 법을 배웠듯이. 이제는 다른 것을 배우면 됩니다. 서아란으로 사는 법을. 궁궐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좌의정 윤대겸이 포박되었다는 것. 청악 가문의 누명이 풀렸다는 것. 그리고 무술이 하나가 명문가의 딸이었다는 것. 궁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세자가 구해준 무술이가 조선의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걸음을 멈춘 것은 왕세자였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가 20년을 바꿨다. 단비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늘 꾸던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라나. 단비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왕세자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 하나가 20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